노동시장이 좋으니까 와 이거 진짜 금리 절대 안 내리겠네.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네. 또 연준이 2번이 아니라 뭐 3번도 올리겠네. 예. 나스닥 금리 인상기에는 기술주를 팔아야 돼. 네. 사지 말아야 돼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상반기에는 꽤 뒤집혔죠. 네. 하반기에도 이제 통할 거냐? 물론 이제 통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기술주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또 데이터 센터도 많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여유로운 슈퍼 공룡이잖아요. 또 금요일이니까 이분 모셔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준 박사님과 함께 시장의 허와 실을 가려보도록 하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금요일이 됐네요. 네, 일주일이 금방입니다. 예, 저번 주에 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일주일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또 어제가 좀 놀랬다고 할까? 근데 어제는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제는 노동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진짜 경기 침체는 없어 하고 즐기는 것보다는 와 이거 진짜 금리 절대 안 내리겠네 그런 생각으로 조금 시장이 좀 그쪽으로 더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장중에 보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다가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또 연준이 2번이 아니라 뭐 3번도 올리겠네. 그리고 피벗 그거는 지금 물 건너갔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스닥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낙폭을 줄인 이유는 말씀 주셨듯이 그 경기 좋은 거 아니야. 경착륙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이너스 0.8 정도로 그래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으면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이게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첫 번째로 상반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7공주가 올라갔잖아요. AI로. 7공주가요? 그러니까 저희의 관념은 나스닥 이거는 부채 비율도 높고 그러니까 금리에 취약해.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기술주를 팔아야 돼. 사지 말아야 돼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상반기에는 꽤 뒤집혔죠. 물론 소수 종목 중심으로 올랐지만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통할 거냐? 물론 이제 통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그게 왜 뒤집혔죠? 왜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연초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기가 둔화될 우려, 적든 크든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경기는 좀 아래쪽 방향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연준이 금리를 연말쯤에는 내릴 거지만 그래도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팩트로는 이제 그걸 반영해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락가락했습니다만 3월 중순에 미국 지역은행 사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잘 안 떨어지는 분위기였죠. 3.3인가 3까지 갔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었고 다시 꿈틀꿈틀 올라가면서 3.8 했다가 지금 4%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전체적인 주식이 조금 제한돼 있을 가능성. 더군다나 조금 말씀드렸듯이 좀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주. 성장주, 기술주가 아무래도 이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하고 다들 받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는 더 강력한 성장 재료. 불황이 오든 말든 AI는 성장해라는 이제 대명제가 짜잔 하고 이제 뜬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면 AI네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 경기가 침체되면 중소기업이나 혹은 부채 비율이 높은 이런 기업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의 대기업들을 보니까 유보율도 높고 이게 기술주만 말이 기술주지 사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또 데이터 센터도 많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여유로운
슈퍼 공룡이잖아요. 네, 우량주입니다. 네, 오히려 불황의 저항력이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예. 요즘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세 축이 아닐까 싶어요.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네. 뭐 또 한 축은 물가겠죠.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제일 힘을 많이 발휘하는지가 너무 네. 그날 다르고 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네. 가이드를 좀 주십시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딱 정답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ADP 민간 고용 네. 뭐 변동성도 크게 나오고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사실은 오늘 밤에 나오는 그런가요? 네.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지표를 보지 ADP 옛날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ADP에 굉장히 목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를 전체적으로 뭐 네. 주가가 네. 요동을 치고 네. 그럴 정도로 인플레이션 요인, 고용시장이죠. 네. 여기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다달이 나오는 물가 지표 두 번 나오죠. CPI와 PCE가 나오니까 또 종류도 뭐 근원이 있고 헤드라인이 있으니까 4개네요. 예, 너무 많아요. 아까 오건영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또 코어, 슈퍼코어 다 하면 또 주거비를 뺀 서비스 물가. 그래서 너무 이제 볼 지표가 너무 많아지고 그렇다고 그런 지표를 추적한다고 일관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굳이 일관성이 있다면 근원 PCE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 앞서 오건영 팀장도 얘기했지만 근원 PCE는 근원 CPI나 근원 PCE나 다 근원자 들어간 거는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는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조금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그 일관성이 있는 근원 물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근원 물가를 결정하는 게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지금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조사도 하고 기업조사도 해서 이게 합쳐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약간 변곡점, 노동시장에 조금 수급이 변하는 시점에서는 가계조사와 기업조사가 좀 잘 안 맞거든요. 특히 뭐 자영업 같은 분들은 뭐 폐업하면 그냥 실업자인데 기업조사에서는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스매칭이 나는 것 같아요. 지지난달에도 굉장히 컸죠, 그게. 그런 측면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마땅하고요. 모두가 헷갈리니까 보지 말라고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일단 근원 PCE에 집중해서 보시라. 연준이 보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근원 PCE를 결정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거비하고 인건비죠. 근데 주거비는 알아서 떨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디폴트로 생각하시고 임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비도 뭐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도 자꾸 있어서. 그래도 뭐 주거비 선행 지표가 일단은 뭐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지금 물론 모기지 금리가 높은데도 지금 모기지 주택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이 좀 견고해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매크로 쪽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번 경기 사이클이 언제쯤 지금은 이제 그 하반기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만 집중하잖아요.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의 모양새를 지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하반기에 대충 답이 나왔잖아요. 나쁘지 않다라는 게 생각한 것보다 괜찮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성장률이 굉장히 어쨌든 1%대로 나오든 1.5%대로 나오든 이 성장률을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언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갈까? 그 티핑 포인트를 조금 계속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경제 지표를 팔로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이제 경기 둔화가 조금 진행됐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경기가 확장기로 가면 지금 주식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첫째는 조정받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에 보다 민감한 주식을 사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상승 쪽 방향으로. 네. 하지만 경기 사이클이 비록 연착륙이지만 그 연착륙의 기간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경기의 조정 기간이 2024년 내년까지 통째로 거의 U자형으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경기가 진행되면 주가는 상반기에 높았던 밸류에이션을 하반기에 굉장히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특히나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고 테마성으로 오른 주식인데 실적이 잘 꽂히지 않는 하반기에 네. 그런 주식들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빅테크 70주죠. 네. 물론 이제 워낙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네. 크게는 안 흔들리겠지만 네.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12개월의 EPS가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게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 조금 지지부진해지거든요. 그냥 실적의 모멘텀이 상실되는 그런 장세로 하반기가 계속 진행되면 알게 모르게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네.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이제 금리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금리가 너무 천천히 떨어지면서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계속 긴축적으로 간다. 네. 2번이 아니라 3번 올리고 또 피벗도 내년 1월이 아니라 3월이고 3월이 아니라 6월이고 내년 하반기나 돼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그 피벗이 딜레이 되거나 이러면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네,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면 경기는 좋아서 괜찮은데 통화 긴축이 연준이 계속 얘기했듯이 계속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물가 잡아야 하거든요. 정말 물가를 잡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벗을 못 하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 높은 시장 금리에 막혀서 상단이 제한되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상고하고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상고하거나 혹은 상고 박스권.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고 또 상반기에 좀 고평가됐던 주식들은 변동성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벌써 상반기에 생각보다 많이 오르니까 하반기는 올라도 상반기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고 올라도 상반기보다는 좀 덜 오르지만 그래도 오를 거야 정도 강하게 보는 사람들도 결국은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4%인데 사실은 4%면 그렇게 안 나쁘잖아요. 안 나쁘죠. 그리고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미국 트레저리 빌은 5.6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지금 4%를 계속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과연 주식이 꽤 많이 올랐는데 매년 나한테 4%를 안정적으로 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EPS가 조금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든 혹은 주가가 좀 떨어져서 PR이 낮아지든 주식시장에 좀 먹을 게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 프리미엄. 그게 지금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S&P 500만 해도 PR이 20배잖아요. 19.8배인데 지금 12개월 예상하는 이익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 12배면은 어쨌든 한 5% 정도를 수익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기대된다 수익률이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니까 그건 10년물이 1년은 더 높고요. 그리고 3년물은 5.6이니까 MMF 금리가 5% 중반이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그 하반기 장세를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죠. 그러면 결국엔 답은 하나거든요. AI 같은 혹은 AI가 하반기에도 계속 주식시장을 이끌어주는
뭐 AI성이라고 한다면 뭐 4차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인류가 개발한 뭔가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신기술의 상업화,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AUM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성큼 다가와줘야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계속 기대감으로 몰아넣으면 주식시장이 과열로 갈지언정 과열이 꺾이진 않겠죠. 상반기처럼. 근데 AI라고 하면 여기 그 생성형 AI보다 훨씬 더 넓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챗 GTP나 이런 생성형 AI 그 부분 아니라 전체적인 AI에 대한 발전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업화하는. 네, 여러 가지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이커머셜,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 개선 이런 부분들에 또 상업화되는 그런 플랫폼이 나오고 또 금융에도 접목이 되고 그런 플랫폼들이 전체적으로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당장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반기에는 조금 구체성을 요구하겠죠, 기업들한테. 그래서 생성형 AI는 상반기에 좋아.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기업 이익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라는 쪽으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상반기에는 개념적으로 접근했다면 하반기에는 그게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경쟁 구도에서 어떤 기업이 더 살아남을까, 조금 시장을 지배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 지금 뭐 스레드, 메타 플랫폼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엔비디아였다면 하반기에는 뭐 상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다면 하반기에는 뭐 다른 기업들 뭐 이렇게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빅세븐도 좀 더 들어오거나 뭐 선수 교체가 있을 수도 있겠. 시장을 위해서는 그게 좋죠. 그리고 그 빅세븐 안에서도 또 어디는 잘 가고 못 가고. 그러한 뭐 구도의 변화, 뭐 지형의 변화가 좀 바쁘게 일어날 수 있죠.